자, 이 세계가 논리적 모순 없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보편적인 속도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 빛의 속도로는 못 움직인다. 아무리 빨리 움직여봐야.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무튼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로 가는 그 시기에 대부분 유럽인들은 세상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좌표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절대적 의미의 기준 좌표계를 거부했다. 근데 이 규칙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채찍을 휘두를 때 휙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채찍이 소리의 전파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충격파를 만들기 때문이다. 천둥 소리도 비슷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만드는 어떤 충격파의 소리가 천둥 소리라는 그런 얘기겠죠.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초음속 비행기를 만드는 것 같이 공학적 문제가 아니다. 중력과 같은 대자연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빛의 속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런 빛의 속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입자가속기 속의 입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거워진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 시계는 느리게 간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통상적으로 공기와 같이 형체를 가진 내지를 통해서 전파된다. 근데 소리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경우에는 빛의 동시성 패러독스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빛은 진공 속을 돌아다닌다. 매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 분자들에게는 만족시켜야 될 일련의 운동 규칙이 있지만 그 규칙이 진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이전 시대에는 빛이 공간에 충만한 에테르라고 불리던 특별한 매질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전에는 빛이라는 것도 매질을 통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매질의 이름이 에테르였어요. 근데 실험을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실험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각종 실험에서 정당성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다 맞다라는 얘기예요. 조지 가모브의 사고 실험을 따라 해보자. 여기서 또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오토바이를 타고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신이 지나친 물체들의 귀퉁이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 자, 분명히 앞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당신이 이미 지나간 뒤에 있는 물체들이 당신 앞쪽에 나타난다는 말이다. 자, 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면 어떤 물체를 볼 때 우리는 그 물체에서 나온 빛을 보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옆으로 이미 지나간 물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오토바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머물러 있는 매우 작은 동그란 창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제 모든 것이 이런 작은 창에 동그란 창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미 지나간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일 테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로 달리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이상하게 보인다. 근데 이제 멈춰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에게 반사되어 오는 빛이 빨갛게 보이고 가까워지면 파랗게 보인다. 그래서 당신이 관측차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면 당신에게서 방출되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적외선이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그게 이제 짧은 파장으로 이동을 한다. 뭔가가 가까이 오면 파장이 더 짧은 쪽으로 이동이 되고 뭔가가 멀어지면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과시광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원래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가시광선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적외선인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짧아져서 가시광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축되고 질량은 증가하고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의 짜릿한 결과인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압축이 돼요. 질량은 늘어나. 아까 뭐예요? 입자 가속기 속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면은 그게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되면은 그게 무거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자시계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느려진다고 그랬죠.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근데 당신 뒷좌석에 뒷좌석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는 이런 현상을 전혀 못 느낀다. 근데 이런 이상하고 복잡해 보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예측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당신과 관찰자 사이에 상대 운동이 있을 때 보게 되는 거다. 근데 이것은 시각적 환상이 아니고 실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많은 실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매우 정확한 시계를 비행기에 실어 옮기면 지상에서 가만히 있는 시계보다 약간 느리게 간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일상생활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다 어디든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 운동의 영향 때문에 길이의 단축과 시간의 지연 같은 일이 벌어진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여행을 하면 당신은 나이를 거의 안 먹는다. 그러나 당신의 친구와 친척들은 늙어간다. 왜요? 광속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느리게 늙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우주여행을 하는 사람은 늙지 않으면서 다른 별로 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다른 별로 데려갈 우주선의 기초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별로 가는 그런 우주선은 아직 없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선들은 지구에서 바로 쏘아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 궤도에서 일단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항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우주선처럼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구 궤도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계획 중에 하나가 오리온 계획이다. 오리온 계획은 뭐냐? 핵무기 수소폭탄을 폭발시켜가지고 그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전진하게끔 돼 있다. 그런 설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학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추진력을 핵폭발에서 얻는 오리온 계획의 우주선은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발생시킬 거다. 근데 이제 우주선하고
비행 계획을 양심적으로 꼼꼼하게 설계하면은 방사능 잔해의 확산을 성간 공간이나 행성간 공간의 극히 제한된 영역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되면 핵폭발로 인해 이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잘만 계획을 하면 성간 공간의 그 제한된 영역에만 그 방사능을 뿌릴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덜할 거라는 거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오리온 계획은 우주 공간에서의 핵 폭발 금지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잘만 계획을 짜면 방사능을 제한된 공간에서만 뿌릴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 금지 조약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됐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다이달로스 계획은 영국 행성관 학회가 최근에 내놓은 계획인데 이게 뭐냐?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핵융합 반응로의 구현을 전제로 한다. 핵융합 반응로. 그래서 아직 핵융합 반응로를 개발하지는 못했는데 아직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198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오리온과 다이달로스는 광속의 10분의 1의 속력으로 여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저호가 만분의 1인데 광속에 이걸 요 오리온이나 다이달로스 계획은 광속의 10분의 1 훨씬 빠르죠. 그러면 4.3 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까지 인간의 일생보다 짧은 43년이 걸려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속도의 우주선으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워야 아까 말한 그런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날 텐데 10분의 1, 광속의 10분의 1 정도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류의 과학기술이 순조롭게 발달할 것이라고 낙관하더라도 오리온이나 다이달로스 같은 계획의 성사는 21세기 중반까지 기다려야 가능할 거다. 오리온과 다이달로스는 다세대 우주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별의 행성에 실제로 도착하게 되는 이 우주선의 주인은 몇 세기 전에 우주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먼 후손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그 어떤 별의 행성으로 가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몇십 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자손이 거의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세대 여행이다. 이러려면 인간이 안전하게 동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다. 우주 여행자들을 얼렸다가 여러 세기가 지난 후에 다시 녹여 깨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비상대론적 우주선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으나 광속에 버금가는 속도의 상대론적 우주선보다는 설계나 제작이나 활용의 측면에서 비교적 쉬워 보인다. 비상대론적 우주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적용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광속으로 가는 그런 상대성 우주선보다는 훨씬 그래도 만들기가 쉽다라는 거죠.